어제 일단 박수환 씨의 구속영장 내용의 핵심은 네. 이제 산업은행이 대우해양조선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이제 민유성 산업은행장한테 남상태 네. 대우해양조선 사장이 연임될 수 있도록 내가 성사시킬 테니까 좀 줘. 이래갖고 이제 21억 3,400만 원 구속영장의 내용이래요. 이건 사실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변호사법 위반? 예,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그다음에 금호그룹이 네. 대우건설 매각할 때 그걸 꿀꺽 먹었다가 네, 그렇죠. 유동성 부족에 빠져가지고 수재 저주 그때 그렇죠, 예. 그래갖고 휘청휘청 할 텐데 그래서 채권단하고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거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해서 10억 원. 네. 금그룹 전략경영본부장 이 사장급인데 그 사람에게 박송환이가 전화를 해요. 먼저 전화했죠. 이쪽이 먼저 간 게 아니라 먼저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해서 만나자. 그래서 내가 민유성과 이렇게 친하다. 봐라. 자료를 쫙 내놓고 내가 MOU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주겠다. 이래서 30억을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네. 요구를 해서 홍보 계약을 맺고 일단 승금으로 10억을 줬어요. 그런데 이건 도저히 민유성만으로도 해결이 안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실패를 했는데 막상 그 금호그룹에서는 그럼 10억 돌려달라 이 소리는 못 해요. 그러니까 성공하면 20억 더 주기로 했는데 예. 네, 그건 못했다고. 왜 못 했느냐 하면 또 검찰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 해코지 당할까 싶어서 네, 그런 워낙 얘기가 뒤가 이제 있죠. 든든하니까 해코지 당할까 싶어서 10억 돌려달라 소리를 못 했다. 이건데 그게 아니에요. 벙어리 된 가서 아는 건데. 10억을 문제 삼으면 거기에 돈 준 자들은 자, 같이 걸리니까. 전부 다 배임죄로 걸린단 말이에요. 똑 떨어진 배임이잖아요. 이건 박수환이 얼마나 대단한 사기꾼인가 하는 것을 여실히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이건 고구마의 한 두 번째 작은 고구마예요. 그러니까 안 될 거 알고 접근해가지고 그럼요. 그래서 이제 받고 10억도 걸지 아니죠. 못할 거라는 거 알고. 아니죠. 그때는 10억을 받고 박수환이는 다 지가 민유성에게 얘기하면 될 줄 알았죠. 그 민유성에게 부탁을 했겠죠. 그 민유성이는 보니까 이건 아니거든. 이건 정권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이건 아니다. 이건 내가 못 해준다. 도저히 방법이 없다 이거는. 어? 이렇기 때문에 실패를 한 거예요. 박수환 씨가 금융계, 검찰, 정관계 고인사와의 친분을 내세워서 로비 계약을 한 정황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등장하는 사건이 바로 그 효성 사건입니다. 우병우 씨가 효성 그 조현문 전 부사장 사건을 수임을 했어요. 차남이죠. 예, 그거잖아요. 큰형하고, 형제의 예. 날 때 아버지하고 형을 상대로 큰형. 이 재판을 걸고 고소를 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비리 폭로를 하고. 네, 네. 근데 보도에 의하면 조현무는 박수환과 김준규 전 검찰총장을 통해서 우병우를 만납니다. 이 박수환을 통해서 우병우를 만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 박수환의 마당발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우병우하고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준규 전 검찰총장하고도 잘 알고 그래서 효성의 부사장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수환이 이 왕자의 난 초반부터 전체 그림을 기획을 했고 효성 쪽과 접촉을 했다는 거예요. 이 쉽게 말하면 왕자의 난 자체가 박수환의 그 기획 작품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법 컨설팅이라고 그러나요? 아하. 미국으로 치면 로비스트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는 로비스트가 우리는 합법화돼 있지 않은 나라니까 보면 형제인 한때 조현문 씨 쪽 이제 일을 봐줬을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큰 문제가 됐던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했을 때 네네네. 이때 엘리엇 매니지먼트라고 미국 헤지펀드가 개입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이쪽 홍보도 대행했고요. 그다음에 SK그룹이 2003년도에 최태원 회장이 구속돼 있을 때 서버린이라고 해서 네네네네. 적대적 그 M&A 칸이라고, 예. 인수합병한다고 해서 시끄러울 때 그때는 서버린 쪽에 서서 일을 해줬고요. 이러니까 박수환이가 난 보면 좀 무서울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 분야에만 뻗어 있는 게 아닌데 이렇게 하는 걸로 치면 60억 내외의 매출은 너무 적어요. 회사의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알려진 거에 비해서 이제 회사 매출이 적다. 예, 회사가 너무 작아요. 그러면 이 작은 회사 말고 더 있을 거 아니냐. 이 조그만 회사 밑에 자회사가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아. 그것도 전부 다 홍보 분야에 활동을 하는 걸로 돼 있는 자회사가 여러 개 있고 결국은 이 박수환 씨가 사실은 로비스트 역할을 하면서 받은 돈을 홍보 계약 형식으로 따냈는데 네.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를 하기가 어려운 것도 많지 않겠냐.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회사가 이렇게 많은 자회사를 갖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거는 이게 일종의
이제 자동 세탁 아하. 또는 뭐 회계상의 어떤 분식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자회사일 가능성이 많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어서 검찰 입장은 지금 확인된 것만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했고 일단 그걸로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앞으로 이제 더 추가를 추가적으로 더 조사해보겠다 이 얘기예요. 법원이 이 비슷한 사례 때문에 되게 시달렸거든. 조양상선이라고 아하. 우리나라 해운 기억납니다. 빅3 중에 하나였어. 2001년도에 이 조양상선이 파산했잖아요. 역사가 2001년도에. 굉장히 깊었던 회사예요. 소송이 언제까지 갔냐 하면 2004년 그 무렵까지 갔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해운은 물류잖아요. 물류라는 거는 흐를 유자예요. 그렇죠. 예. 전 세계를 무대로 컨테이너가 흐르고 돈이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이 흐름이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게 해운 물류는 선불제가 아니에요. 일단 일을 하고 그다음에 돈을 받는다. 네네. 그러니까 일을 해주고 돈을 못 받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확 퍼졌잖아요, 금방. 네. 그러니까 항만을 운영하는 회사들은 입항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게다 이제 돈이 예, 항만 사용료를 못 받을까 봐. 네. 그러면 일단 입항을 한 배는 하역을 안 해주는 거, 하역비 못 받을까 봐. 그리고 하역을 이미 한 짐은 운송회사들이 트럭에 싣지를 않아. 운송비를 못 받을까 봐. 야, 그게 이제 동해노천을 진짜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배가 입항을 못하고 떠 있는 거예요. 일단 들어온 배는 일단 잡어. 돈 못 받을지 모르니까 물건을 잡어. 또 거기다가 용선료 못 받은 그렇죠. 선주들은 배를 배를 강제로 잡아. 해버려요. 아, 그다음에 화주. 그렇죠.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예. 내가 맡긴 짐이 부두에서 담보물로 잡혀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물건이 와야 또 비즈니스를 하는 또 거래처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약속한 날짜에 물건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계약 위반이니까 위약금을 내놓으라 그러고 나중에 못 받으면 소송을 걸 거예요. 그뭐 중국도 화주들 막 칼부림하고 막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양상선이 파산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후폭풍이 몇 년을 끌었고 그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류의 소송으로 연결이 되어서 우리 법원에도 그런 게 막 왔어요. 네네. 법원은 그렇게 그 앞을 내다보고 그렇게 하는데 이 정부 정말 아마추어다. 어허. 아마추어예요. 조금 또 바로 이튿날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추어 정부가 아니고요. 아마추어들은 열심히 해요. 아, 그렇게 아마추어들은 아니, 내가 보기에- 프로만큼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열심히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무슨 아마추어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몰랐던 것 같아요. 뭐 열심히 하고 안 하고 저는 아니라 이제 굉장히 그 전투적으로 나오시고. 근데 정부는 지금 대통령이 어떻게 보고를 받은 것 같냐 하면 대기업의 뭐를 해서 도덕적 해이. 그러니까 나 큰 회사니까 후폭풍이 엄청 날 설마 거니까 내가 죽겠어? 뭐 이런. 설마 내가 날 죽이겠어?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에 빠진 기업은 망하는 걸 보여줘야 돼. 내가 할 일 없어. 대통령이 그렇게 선언한 거야. 그러나 정부의 방침은 기업이 회생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식의 기업 운영 방식은 결코 묵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한진해운은 그냥 망해버리면 나중에 뭐 소송을 할 대상도 없어져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중국에는 뭐 한진해운 그 지점에까지 칼 들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절박하면 전부 다 그랬겠어요. 죽여버린다 이래가지고 그리고 뭐 거기뿐 아니에요. 제발 우리가 돈 줄 테니까 하직비 줄 테니까 물건만 내려다오 이렇게 요구하는 화주들도 많고 이 엄청난 모양이에요 이 피해가. 그리고 이것이 결국 그 한국의 신용도까지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국가 신용도까지. 네네. 그래서 이게 파장이 보통이 아닌데 이번 일 처리하면서 금융위원회부터 채권단들 그리고 또 정부 특히 해양수산부 여기서 도대체 이 한진해운을 법정 관리로 넘길 때 아무런 대책 없이 프로그램 없이 넘겼느냐. 네, 그게 의아스러운 겁니다. 아무런 프로그램이 없는 것으로 아니 보입니다. 그 금융위원장 임종용 씨는 다 한진해운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신청 직전까지도 화주들한테 연락해갖고 화물을 실었다. 그러니까 한진해운 탓이에요 전부 다 모든 게. 지금 그런데 거기는 이제 금융 파트니까 금융 파트에서는 그런 말 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해양수산부란 말이에요. 법정 관리 6일째인 9월 4일에 들어와서 비로소 비상대응반을 관계부처 합동 대책 TF로 만듭니다. 그러니까요. 쉽게 아마추어가 말하면 아니라니까. 아마추어는 쉽게 말하면 종합대책본부를 사건 터지고 나서 일주일 되는 날 만든 거예요. 대응이 늦었다라는. 예? 예. 아, 늦어도 한참 늦은 거죠. 전혀 몰랐다는 얘기예요. 관계부처 합동대책 TF에서 기껏 하는 일이 선박 압류금지 신청하는 거.
그것도 뒤늦게 뒷북다 치고 있다는 근데 거예요. 미국에서는 일단 그건 받아줬죠. 아니, 물론 받아줬는데 미국, 영국, 일본 그리고 싱가포르는 이제 지금 말하면 선박 압류를 못하게. 법원이 결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숨통을 틔워준 건데 그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했었으면 뭐 이렇게 이제 혼란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법정 관리를 들어가면 물류가 막힌다는 거는 예견된 거잖아요. 그건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러면 이게 해운업계의 지불 관행이 후불 관행이기 때문에 문제들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미리미리 현찰 박치기로 그냥 저기 하역하고 현찰 박치기로 입항하고 현찰 박치기로 그 철도에 싣고 이런 거 같으면 거래가 돼요 어떻게든. 그 우리 정부가 지금 나와서 대신 현찰 박치기를 막 해주고 지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숨통이 좀 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처음부터 네. 선의의 피해자들이 최소화되게끔 조처들을 강구를 하고 이걸 했어야 되는데 한진해운은 지금 넋이 빠져서 널브러져 있고 정부 당국에서는 아무 대처도 안 세우고 법원만 지금 무슨 일이 생길지를 예견을 하고 법원이 감당할 부담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뭐 지금은 다 엎질러진 물이라서 그래서 나도 깜짝 놀랐다. 법정 관리 간다는 걸 알고 이렇게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장 주변에서 지만 살려 하는 건 아니냐. 아까 제가 보여드리려다가 못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저희 그 유수 물류회사 로지스틱스에서 8월 22일자로 한진해운으로부터 받은 편지입니다.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회사를 믿고 짐을 실어달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사실 법정 관리 가리라고 예상도 못하고 너무나 당황스럽고 놀라고 안타까웠지만 전부 다 면피하는 얘기만 계속해서 국회에서 한 겁니다. 본인이 부채 비율을 1,500%가 넘도록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잖아요. 본인이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요, 유스홀딩스 딱 만들어 놓고 그 유스홀딩스 빌딩의 임대료까지 한진해운에서 다 받아 먹어요. 그거는 다 개인 회사잖아요. 예, 임대료까지 다 받아 먹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또 배당받고 이 문제되기 전에 엄청난 그 주식도 팔았잖아요. 네, 미리. 그래서 상당한 손실을 피했잖아요. 한 그렇죠. 20억 가까이. 연극이 끝나고 난 뒤 공자석에서 놀라신 분들 많더라고요. 저는 뭐 전혀 뭐 무감각해가지고 전 몰랐거든요. 근데 서울에서도 느끼신 분들이 꽤 있던데요. 진앙지가 예, 워낙 멀어. 제 본적지 경주시 그러네요. 내남면 네, 거기가 바로 저희 본적지 동네 그 지하 10km가 진앙이라고. 근데 이번에 그 참 놀라운 게 그 언론에서 이면만 너무 많이 들고 때렸으니까 국민 안전처가 우리가 또 때리면 참 섭섭하겠지만은 또 맞아야 돼요. 이게 지금 국민 안전처가 처음에는 8분, 뒤에는 9분 뒤에 문자가 갔는데 그나마 투지폰, 쓰리지폰에는 안 갔어요. 국민 토지하고 안전처는 쓰리 저 토지 쓰고 있거든요. 갑자기 화나네. 기상청에는 처음 지진이 생기고 나서 27초 만에 네. 그리고 두 번째 지진이 나고 나서 26초 만에 그 보냈단 말이에요. 국민안전처로. 네네네. 그 27초 안에 보냈으면 자동으로 내려가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국민안전처가 뭐예요? 사고 나서 뒷북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미리미리 준비를 다 해야 되는데 문제는 준비가 하나도 안 돼가 있는 게 나중에 핑계거리가 아주 재밌어요. 국민안전처가 뭐라고 말하는 거 하면 지금 현재 체제로서는 기상청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저희 국민안전처에 3 내지 5분 후에 기계적인 문제 때문에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갖다 기상청에서 바로 이걸 봐야지 저들 단계를 다 거치니까 문제가 있어서 고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문자를 그냥 포워딩하면 되잖아. 경주 어디서 뭐 규모의 지진 발생 이거 딱 쏴주면 멀리 떨어진 사람 멀구나 가까운 사람 가깝네 이렇게 해서 자기가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뭘 지역을 선정을 해 그거를. 그런데 평소에는 문자가 많이 와요. 재난 경보 문자가 한참 문제는 하는데 무슨 문자가 오는가 없다, 뭐 이런 거. 예, 어디에서 뭐 폭염이 예상되니 노약자는 밖에 나가지 마세요. 이 밖에 나와 있는 놈에게 근데 그것도 중요하긴 중요한데 이거는 진짜 사안이 정말 그냥 촌각을 다투는 건데. 그러니까 다른 데서 알고 국민안전처에서 문자 보내주기 전에 벌써 땅이 흔들리고 막 전등이 흔들리고 이러니까 컴퓨터 앞에 있던 사람들은 빨리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에 접속을 했을 거 아니에요. 먹통을 했죠. 거기서 가장 분노를 하더라고. 대부분의 언론이 보니까 3시간 동안 먹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서버를 어떻게 해놨기에.
나는 이게 우리 국민안전처가 참 출범을 할 때 왜 출범했어요? 세월호 사건 때문에 출범했잖아요. 안전처 만들면서 재난 대비 업무를 하나로 통합해갖고 육해공 모든 재난을 통합 관리하겠다고 총리 담화문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원전뿐이 아니에요. 지진 문제만 또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 사회 각 분야에 우리나라 정부 부처에 다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신들이 소관 업무 중에 국민들이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전부 다 체크리스트를 다 만들어 다오. 그럼 올 거 아니에요. 뭐 칠도도 오고 공항도 오고 이런 원전도 오고 다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전체를 하나의 그 체크리스트를 다 만들고 그래서 매뉴얼화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독교 방제 매뉴얼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안전처 매뉴얼 비웃는 겁니다. 매뉴얼은 영원히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사고가 나거나 또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대비해서 그것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지. 있던 매뉴얼을 다 없앴대는데 안전 뭐. 대책을 다 마련해야 되잖아요. 근데 국민안전처 출범하고 나서 뭐 캠프장에서 화재가 나서 불에 타 죽는 사람도 나오고 멀쩡한 배에 또 화재가 나서 불에 타 죽는 사람, 물에 빠져 죽는 사람 나오고 뭐 지진 일어나니까 8분 9분 지나서 그것도 포지폰에만 문자가 가고 투지폰밖에 못 쓰는 사람은 문자도 못 받아. 이러니까 황당하잖아요. 저 이건데. 이번에 또 지진 일어나고 나서 저 이게 이건데 이건 아예 안 와. 네, 저도 그거예요. 두 사람 뭐 도청을 건네서 적었어. 아니요, 저는 또 스마트폰도 있습니다. 예. 전화기 2개 이상 쓰는 사람 대부분 사기꾼들이야. 아, 제 주변에 많아요. 2개 쓰는 사람들. 그 주변에 사기꾼이 많다는 얘기지. 그때는 사기꾼이 아니겠지만, 그때는 스케줄이 바빠서 그렇겠지만. 유명인의 비애를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국민안전처가 좀 심한 것은요, 5.0 이상의 지진이 올해 벌써 3번째입니다. 나는 이게 걱정이 되는 것이 우리는 지금 단층 지도가 없거든요. 어디가 활성 단층인 줄 몰라요. 서울에 만약에 그 한 군데라도 서울이 지랑지가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 단층이라는 거는 이제 땅이 어긋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무슨 케이크 잘라놓은 것처럼 이렇게 딱 어긋난 거예요. 어긋난 건데 우리나라에도 단층이 많아요. 어느 나라나 단층이 없는 곳은 모든 없어요. 땅은 다 모든 지각은 다 단층으로 다 이루어져가 있죠. 근데 이제 오래전에 이 땅이 이렇게 빗겨나 가지고 안정이 된 데들은 이제 더 이상 활동 안 하는 거는 비활성 단층이고 여전히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할 가능성이 높은 이런 단층을 활성 단층이라 그러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활성 단층 지도가 없는 게 아니고요. 이거 만들었어요. 2009년도에요. 당시 국민안전처가 아니고 소방방재청 시절에 예산을 20억이나 넣어가지고 주로 지금 양산 단층을 중심으로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에 걸쳐 있는 단층 지도를 만들었는데 이거 없애버렸다는 거잖아요. 양산 단층이나 울산 단층이나 거기 단층들이 다 활성 단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원전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할 그것도 이 알아야 돼요. 얘기거든요. 양산 단층이 활성 단층이냐 비활성 단층이냐를 둘러싸고 수십 년간 논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지진이 나면서 이것이 활성 단층임을 이제 증명해 준 건데요. 우리나라가 지진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지진 연구가 안 된 게 아니에요. 2012년도에 기상청에서 멋진 자료를 하나 냈어요. 한반도 역사 지진 기록이라고 해갖고 서기 2년부터 정식 계측이 시작되기 전인 1904년까지 약 1900년에 걸쳐서 한반도에 지진이 몇 번 일어났는지를 모든 역사 사료, 삼국유사, 삼국사기부터 시작했고 동국, 여지, 승남, 뭐 왕조실록까지 싹 다 검토를 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대에 계시던 이기화 교수라는 분이 한국의 지진이라는 논문을 또 여러 해 전에 냈어요. 이게 종합해 보면 약 1900년 동안 한반도에서 지진이 2161회 일어났대요. 진도 5 이상이 440회. 인명 피해가 나거나 건물이 부서진 지진이 15회. 요거는 이제 진도로 8 이상. 단종실록 같은 데 보면 실제 지진이 나서 많이 땅이 흔들리고 집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많이 깔려 죽었다 나오거든요. 지금 그 역사 기록을 보면 제일 큰 지진이 난 게 779년 신라 해공왕 15년 경주예요. 이때도 지금 기준으로는 6.7 규모의 지진으로 사망자가 100명 이상. 그다음 또 큰 지진이 조선 시대에도 지진이 많이 났는데 그거 되게 많더라고요. 왕주실록에. 근데 1518년 7월에 서울에서 지진이 났는데 인마가 모두 피하고 담장과 성첩이 무너지고 떨어져서
성한 사람들도 모두 놀라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고 밤새 노숙하며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기록이 있어요. 이게 진도 7 정도로 추정해요. 북한에서 지금까지 1차, 2차, 3차, 4차 핵실험을 쭉 해오면서 3차차 핵실험은 진도가 4.9, 4.8이에요. 이분이 5.0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의 도로가 흔들리고 집이 흔들리고 집에 금이 가고 심지어 1, 2차 여진이 있었어요. 이렇게 한쪽이 지축이 흔들려 버리면 반드시 다른 쪽도 영향이 간다는 거예요, 그게.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아니, 그게요. 북한 핵실험 있고 나서 3일 만에 경주 지진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혀 무관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와중에 아니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을 아니에요. 거예요. 이건 학자들이 아니 뭐든지 북한 탓하면 다 면책되는 아니죠. 거예요. 이건 지금? 북한 탓이 아니고 지금 이런 아니 이 원인을 우리가 학문적으로 짚자면 또 두 번째 가능성이 있다. 그럴 가능성이 황태경 있다. 예술대 교수 같은 분은 동일본 대지진 영향이다. 그거 얘기 많이 하던데요. 이 후쿠시마 대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그때 지각 변동의 지속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여파가 계속 미쳐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가령 북한 지금 핵실험 진도 7.0 이상의 인공 지진이 일어나면 백두산이 폭발할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일대의 지각도 그렇게 단단한 지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후쿠시마 대지진,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게 큰 판에 단층이 딱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반도도 그쪽 방향으로 해마다 1, 2cm씩 계속 끌려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조건에 살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가능하면 활성단층 주변에는 위험한 시설을 안 두는 게 좋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걱정해야 될 판국에 지금 그런데 아니 북한 핵실험 때문에 생겼다고 아니죠. 쳐요. 그 얘기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다고 그 확인을 한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렇게 트위터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빤히 보여. 아니 속이 빤히 보여. 그런 얘기를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다니까. 많이 없어요. 지금 학자들 누가 이런 얘기를 나도 해요? 이번에 오기 전에 자료를 많이 찾아봤잖아요. 야, 학자들이 나와가지고 뭐 4대강 해도 아, 뭐 자료를 찾아서 이렇게 적어봤잖아요. 4대강 댐 쌓아도 강물이 더 깨끗해진다 그러고 옛날에 뭐 지금 북한에서 쉽게 말하면 무슨 금강산에 폭파하면 여의도가 잠긴다 그러고 다 학자들이에요 전부 다. 오늘은 어디서 사기치고 아니 있어. 갑자기 우리 전 변호사님 빙의가 되신 것 같아. 갑자기 명절이 아니, 왜 이렇게 되신 거야? 학자들이 나와서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뀌셨어? 학자들이 나와서 그분이- 국민들한테 거짓말한 게 한두 번이에요. 그분이 왜 이렇게 바뀌셨어요? 아니 보세요 지금 집권 여당 국회의원이 뻔뻔하게 이런 얘기는 하고 지금 우리가 경주 지진의 원인을 정확히 모른단 말이에요. 원인은 다 알고 있죠. 아니죠. 판이 아니, 움직인 거예요. 판이 움직이니까 그럼 지진이 일어나지. 그런데 그 판이 왜 움직이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핵실험 때문이라고요. 아니 북한 핵실험이 원인일 수도 있고. 그것도 하나라는 예, 뭐, 지금 예. 올해 들어와서 5.0 이상의 지진이 세 이미 번 세 번이나 일어났습니다. 예.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뭔가 원인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